숫자가 되는 종목들 업종들이 그냥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4년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3월 FMC 3월 20일 전으로부터는 그냥 모아간다. 그리고 그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부터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갈지, 그 안에서 증시 흐름을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반갑고요. 좋은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너무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 12월 초에서 다른 데서 연설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점도표는 내리더라도 파월 연준위원장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제어하는 데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너무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일단 발언 내용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도표가 공개되고 전망치가 공개되면서 환호를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던 데에는 파월 연준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물가가 2%로 가지 않아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진다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연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게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월 연준위원장은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꼭 경기가 나빠지지 않아도 금리 인하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했고 논쟁 사항이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막 풀어줬던 느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전망치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3번으로 열어줬다. 24년에. 그리고 25년에 4번을 유지했다라는 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포도를 좀 보면은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를 알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 2번을 전망한 연준위원의 분포를 보면 5명이었고요. 3번은 6명. 그러니까 중간값이니까 3번으로 됐는데 4번 이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바뀌어도 4번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한 명의 연준위원은 5번 넘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좀 시장이 환호를 했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GDP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라고는 하지만 23년이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24년은 0.1%포인트만 하향 조정됐거든요. 굉장히 경기가 견조하다. 또 하나는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전망치 1.2보다 높은 전망치 내놨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굉장히 괜찮게 보는구나. 거기다가 PC 물가가 9월 달에는 PC 물가 23년,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를 3.3으로 제시했는데 2.8로 제시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너희들 2% 물가를 볼 수 있어 라는 얘기라는 것 같고, 또 하나 코어 PC도 3.7이었던 걸 3.2로 내려놨습니다. 이 말은 빠르면 1분기에 2% 물가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확 땡겨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12월 FMC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조금 상반기에 좀 조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는데 조정폭을 제한하고 좀 추세 반전이 3월 FMC, 그러니까 24년 3월 20일 전후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탠스가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경제지표든 또는 금융시장이든 유동성 흐름이든 균열이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나? 아니면은 진짜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나? 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급격히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 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파월 연준위원장이 이번 FMC에서 말해준 것은 그게 있으면 빠르게 대응할 거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위기가 발생한 뒤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줘서 그런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를 짚어보기 전에 좀 시장의 기대랑 연준의 스탠스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코스피도 2600을 넘나들고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넘나들고 그런 상황에서 왜 여기까지 급격히 왔을까? 12월 FMC가 서프라이즈한 모멘텀 맞지만 여기에다가 중요했던 것은 금리 인하의 가속 페달을 밟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3월 FMC부터 금리 인하해서 시장의 기대는 연준은 3번 금리 인하를 말해주고 있는데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6번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150bp 금리 인하 해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4%를 깼고요. 10년물은. 달러 인덱스도 102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돼도 시장은 불안정할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도 시장은 좀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bad is bad, good is bad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되게 많이 와 있으면 경제 지표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세게 가져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거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 이만큼 했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 FOMC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면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 지표는 좀 계속적으로 둔화되거나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실업률은 3.7에서 3.8로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취업자 수도 199만 명에서 150만 명대로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들어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가 6번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세지기보다는 진짜로 고용이 나빠지나?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1월달 증시에서 트리거 포인트는 1월 11일 날 발표되는 12월 CPI일 것 같아요. 12월 CPI 블룸버그 전망은 아직 들어오진 않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걸 보면 11월달 CPI가 3.1이었는데 지금 12월 CPI가 3.38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코어 CPI도 4에서 3.9 플랫한 그림이고 그래서 물가가 반등했다라는 걸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 너무 과했나? 3월 달에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가가 또 반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좀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도 1분기에 좀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 경기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면 1분기, 2분기가 0.4예요. 되게 낮은 수준이고 중국하고 유럽도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가 반등 시도 2650선 전후까지 반등 시도는 좀 더 남아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정상화되었다가 3월 FMC에서 스탠스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500선 정도까지는 좀 등락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증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GDP 성장률 전망하고 기준금리 전망을 미국, 유로존, 한국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올라옵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그 와중에 금리 인하한대요. 유로존도 올해 하반기 24년 상반기 바닥을 잡고 턴하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도식화해서 보면은 현재 컨센서스만으로도 경기 모멘텀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살아나고 통화정책 모멘텀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고 그럼 증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크랙이 발생했을 때 경기가 진짜로 불안정해질 때 연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피력을 해준 거죠 이번에.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지만 통화정책 모멘텀이 더 세지면서 증시는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24년을 바라볼 때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을 바라보면 어떤 조합이든 시장이 나쁜 영향은 아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얼만큼 올라갈지가 관건이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흐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커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기 국면이 왔을 때 더 악화시키는 변수지 평탄한 상황에서 이 변수 때문에 뭐 갑자기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된다면 한미 금리,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을 땐 돈이 계속 들어왔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경기 상황이든 실적이든 업황이든 수출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한미금리 역전이 외국인이 나갈 만한 여건이 됐을 때 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변수지,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갑자기 나가고 갑자기 들어오지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스탠스를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저는 연준과 발맞춰서, 미국 중앙은행과 발맞춰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PF를 걱정하시잖아요. 타이밍은 괜찮을 것 같다. 4월 총선 있고 그를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PF 사태는 조금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위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고된 상황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3월, 4월을 지나면서 특히 금리 인하가 미국은 늦어도 6월, 빠르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부채 문제, PF 사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톤다운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림인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탈세계화는 가속화됐고 기술 패권 전쟁은 더 심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정도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산업들에서의 헤게모니를 쥐어야지 각자 도생 국면이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를 보면 지금 저점권이거든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채권금리가 꺾이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상반기에는 성장주가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경기 전망 못 믿겠어, 통화 정책 못 믿겠어, 실적 못 믿겠어,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러티브 장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업종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적인 예로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테마로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했습니다. 자, 그럼 내러티브 장세 이후에 찾아오는 장세는 넘버스 장세예요.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친 종목들만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은 2차 전지 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였다면 24년에는 진짜로 괜찮은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단적인 예로 메타버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 되냐면, 기대감, 스토리텔링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숫자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다행히 이번에 올라왔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익 기여도와 이익 변화율을 보시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이게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도도 최상위권, 이익 모멘텀도 최상위권입니다. 이 와중에 붙어주는 게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붙어주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이익 모멘텀 굉장히 낮은데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보여지는 업종들을 좀 더 선별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은 하는데 모멘텀이 둔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도 미국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는 거지 수요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4배 초중반입니다. PR이 코로나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는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걱정들을 좀 완화시킬 정도의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런 고금리에도 수요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1분기에 금리가 살짝 떨어진 것만으로도 수요와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제 규모가 일단 레벨업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이 있었긴 했지만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GDP. 그래서 과거에는 15인치 바퀴를 갖고 달리던 세단 차였다면 지금 미국 경제는 20인치 바퀴를 달고 달리는 오프로드 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금리에도 잘 견뎠고,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금 경기가 올라오는 그림들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그림들을 내년 하반기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팔았어요? 7월, 8월, 9월, 10월 왜 이렇게 팔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판 건 맞아요. 근데 코스피를 판 게 아니라 2차전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3월 말 이후 제대로 판 적은 없어요. 2차전지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지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냥 3월 말 이후 쫙 샀다가 7, 8, 9, 10월 달에 멈췄다가 11월 달에 시장 상황 다시 좋아지니까 쫙 사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이지 샀다 팔았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변했을까라는 그림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대비 EPS 상대강도, PR 상대강도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추락하던 EPS 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림이 3월 말을 기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PR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던 게 꺾여서 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가 지하 5층, 지하 10층, 지하 20층으로 떨어지던 게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는 증시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뭘 샀나를 보면은 아까 업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 근데 재밌는 그림이 외국인이 산 업종들하고 좀 맥을 닿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초에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을 보면 코스피 전체를 10조를 샀거든요. 올해 들어서. 근데 19조 7천억을 반도체 샀습니다. 코스피보다 거의 2배를 더 샀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4조 넘게 샀고요. 그리고 조선을 1조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기계보험을 샀는데 1조 이상 사는 애들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보험. 자, 이들 업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에요. 유망업 중에. 저는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샀으면 시장 상황이 진짜 망가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철강은 9조 넘게 팔았고요. 화학도 3조 6천억, 에너지도 1조를, IT 가전도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2차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11월 달, 12월 달 3조, 2조 가까이 사고 있는데 11월, 12월에도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고요. 아까 연초 이후 흐름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근데 눈에 띄는 변화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11월, 12월 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 업종이 인터넷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동차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 조선, 인터넷을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간다면 내년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조선으로 좀 대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이슈 때문에 조금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방산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주 중에서 또 숫자가 뒷받침되는 것들, 걔네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가 담보되는 업종들, 반도체, 그러니까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시면은 반도체가 그냥 끌어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2024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 반도체가 60%입니다.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의 60%를 혼자 끌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화학, IT 가전, 에너지, 조선. 근데 밑에 있는 이익 모멘텀을 본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이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2, 3, 4등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 이 세 개가 전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조금 아쉽게도 2차전지는 올해 내러티브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스 장세가 돌아오게 되면 검증을 좀 톡톡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23년처럼 쭉쭉쭉 뻗어가는 그림보다는 우상향이긴 한데 2차전지는 좀 변동성을 주거나 쫙 올라갔다 뭐 한 달 쉬고 또 쫙 올라갔다 한 달 쉬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그림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하고 조선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는 여전히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수요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최근 수급상으로도 변하고 있는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몇 개만 골라달라는 게 워낙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흔들릴 때마다 사도 2024년 말에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들은 반도체, 조선, 인터넷 요 세 개로 좀 토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쪽 중심으로 저희도 가져가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전략뷰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 뷰들을 좀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제가 전략 자료를 쓰면 제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우스뷰예요. 하우스 전체의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은 탑픽스 9이라 그래서 그런 전략 뷰를 바탕으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신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일 좋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등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는 MLCC나 이런 쪽들에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거고 4등이 네이버, 5등이 HD 현대중공업 조선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이카 2024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 개 업종이 반도체, 인터넷, 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종목들이 그 대표주들이 최상위권에 위치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중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1년 내내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업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LNF 이 종류인데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목들은 아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림은 매출액, 밑에 그림은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라서 반도체, 인터넷, 조선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쪽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조금 매매 타임을 당기든지 조금 늦추든지 하면서 천천히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9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레벨이 2021년 고점을 넘어간다는 전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벨업 되는 그림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한국 GDP 성장률이 2%로 회복하고 내수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광고 시장도 회복되고 자 그러면은 내수 나쁘다는데 왜 내수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PF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고 부채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서 그러면 좀 소비 여력이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경제 특성상 소비 심리랑 수출 증가율이랑 같이 갑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0.8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살아나면 한국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돌고 소비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많이 내놨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2024년에 기대하는 것은 B2B,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에서의 수익 창출, 그것도 AI 서비스로의 수익 창출이 조금이라도 가시화되면 성장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은 뒷받침되고 거기에 애드업 시켜줄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 오래 쉬기도 했죠. 오래 쉬었다는 점들에 있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2016년 이후 저점권까지 내려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인터넷 업종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25년, 26년까지 끌고 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고 경기가 괜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나왔고 최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 반전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 업종들을 좀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자. 너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중간 정도에서 좀 힘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복구하고 좀 더 낮게 사신 분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2024년 하반기, 4분기 중에는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누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실망감 주고 좋을 거야 하다가 실망감 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좀 특화된 LNG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암모니아선, 탱커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이 올해 1분기, 2분기, 하반기에 들어서서 흑자 전환했지만 그런 기조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16배거든요. 16배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2024년, 25년까지 중대형 탱커 수주가 올해보다 더 높아요. 예정된 게. 그렇게 본다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사양산업.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은 사양산업 같이 보이지만 LNG선이나 그리고 암모니아선, 특수화물, 특수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세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특화된 업체들이 한국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메리트를 받고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림인데 저는 조선업종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4배 초반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보다 낮고 코로나보다 낮아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실적이 많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한국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6배, 7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나올까?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돼야지 자동차가 밸류에이션 정상화 돼요? 누가 되든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바이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24년 4분기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러면은 거기서 전기차 비중이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IRA 법안 수혜를 받겠죠. 그럼 지금 4배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냐? 트럼프가 몇 달 전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 받았던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은 좀 내려가고 이렇게 눌려있던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완화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좀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모아 나갔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일 수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컴퓨테이션을 갖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말씀하셨던 그게 내년에 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판매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요 전망을 보면은 23년보다 24년이 둔화되고 24년보다 25년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높잖아요.
P 쪽에서 방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되게 세게 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카 살 의향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고 뭐 충전 못하면은 잘 못 가고 뭐 말씀하셨듯이 겨울 되면은 효율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는 그래도 써볼만 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 정도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 줄어드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P가 조금 올려주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내년에 실적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17년 사이클을 기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16년에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2016년이 2023년 같고 2017년이 2024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면은 2016년에도 감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감산이 있었죠. 그 감산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 있는데 2017년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 채굴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쫙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뭐가 있죠? AI 수요가 있죠. 그리고 AI 수요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고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용량 확대에 대한 그런 연산 능력 확대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에 이런 변화, 기대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얼마까지 간다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탈출할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24년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서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정책들을 공개하면서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4년에 정치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로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변수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면은 브렉시트 있었잖아요. 브렉시트 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가를 보면은 잘 가던 게 하루 이틀 출렁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야기했을 뿐이지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거고요. 또 하나 기억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되면 다 망한다. 안 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좀 제어하려는 노력들은 있겠죠. PF도 연장을 해주고 위기를 좀 톤다운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때까지 막아놓고 총선 이후에 다 터진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총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선 자체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총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변수들이 눌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그런 위기들이 좀 진정되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는데 찻잔 속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다가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그것까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재밌는 그림 하나가 요 그림인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없이는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탑9에 삼성전기를 넣었던 것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뭐 그동안에는 등락이 있으면서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그림상. 이런 와중에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저는 엔비디아가 좀 예고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순이익 증가율 분기별로 그려드린 건데 일단 2024년 예상치로는 2017년 피크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17년 당시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800%까지 올라왔다가 좀 꺾였거든요.
이번에는 1200%. 그러면은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선행성을 보여줬던 엔비디아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2017년에 버금가는 흐름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한국 반도체가 얼만큼 수혜를 보겠냐. 근데 HBM도 있고 최근 새로운 신기술이 부각되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는 데 따른, 특히 AI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는 데 따른 대응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하나 둘씩,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큰 트렌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제품, 더 용량이 커진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하고 지금 실적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실제로 지금 2017년 18년 실적보다 2024년 실적이 좀 낮아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2016년 1분기 2분기 때 2017년에 서버 투자가 폭발하고 데이터 센터 폭발할 거야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잘 기억하냐면 2016년 말에 2017년 전망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연간 전망을. 근데 제가 탑픽으로 제시했던 게 반도체였고, 이런 사이클까지 기대하지 못했지만 교체 수요, 5G, 4차 산업혁명들이 태동하는 과정, 이런 데서 새로운 수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 4분기, 2016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경민아 그건 너무 과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실적이 지금 확정 실적일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예상되는 실적에는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2024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 그리고 단순하게 전방 산업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과거에 들어갔던 용량보다 훨씬 큰 용량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레버리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다. 지금 실적이 내년 연말에 실질 실적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2016년, 17년 사이클을 좀 돌아보자. 왜냐면 주가 흐름도 비슷하거든요. 2016년에도 감산한다 하면서 튀었다가 박스권 그리다가 또 한 번 레벨업 됐다 박스권 그리다가 2016년 말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2016년 말에 굉장히 세게 올라가기 시작한 트리거 포인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레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튀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저는 2024년 1분기, 2분기 중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디바이스라 그래서 AI 관련된 산업들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다 포함되는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적된 반도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업된 용량들이 필요할 거고 저는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되는 거거든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 또 하나는 XR인가 애플에서 나오는 글래스 있잖아요. 증강현실. 그것도 또 다른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4차 산업혁명이냐 미래 산업이야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적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다른 먼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현실화 되겠어? 얼마나 끌어당기겠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9만 원 가고 그럴 때 무슨 얘기 했었냐? 시스템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적이 되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단순하게 실적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그림도 있겠지만 2024년에는 좀 더 상상의 나래를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매니저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샀잖냐, 누가 더 살 것 같냐 라고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017년도 비슷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시장보다 반도체 주가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하면은 이 올라온 것만큼 계속 담아야 됩니다. 비중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더 채워놔야 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먼저 많이 채워놓나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1월 달에 공개되는 2023년 4분기 실적, 2분기에 공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얼만큼 좋아지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림, 시나리오, 상상력 그런 것들이 좀 세게 붙어줄 수 있을지, 언제 붙어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은 에이 설마라고 했던 흐름들이 좀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를 빡 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도 어떤 흐름이었냐면 많은 분들이 좋았어 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2016년 말만 하더라도 2016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턴어라운드야. 그러다가 2016년 말 지나면서 업사이클이네? 2017년 상반기 넘어서 우와 빅사이클이야. 2017년 말 가면서 우와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그리고 상황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선수장 구도를 만들면은 주가의 흐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가다 놓지 말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좋아지는 변화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들이 얼만큼 구체화되는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상하는 코스피 흐름들이 좀 요 그림에서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파란색 점선으로 생각했다 12월 FMC 지나면서 조정폭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2600을 넘어선 상에서 2700, 800 다이렉트로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500선 전후 2480선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24년 1분기 중에 등락이 있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코스피 2600 넘나들 때 일부 정리했다가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난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사지 마시고 1분기 중에 내려올 때 그때 좀 더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반도체 주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10%, 5%라도 사자. 일단 발을 담궈 놔야지 그 다음부터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비중을 더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하는데 주식 비중은 아예 없는데 언제 사야 돼요? 라고 물으면 주식 비중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100% 사는 게 아니라 한 5에서 10% 사고 여기서 한 3% 떨어졌다 하면 10%더 담그고 한 5%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한 30%더 담그고 이러면서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좀 많은 물량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행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흐름들을 좀 예고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똑같다라기보다는 플로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익 증가율을 보신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먼저 턴하거든요. 한국 반도체보다도. 그리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들이 움직임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만큼 가요. 그러면은 주가를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먼저 이만큼 움직였다 좀 쉬고 있잖아요. 한국 반도체도 꽤 움직였습니다. 꽤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52주 신고가인데 코스피보다 못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AI 생태계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거지 경로나 흐름들은 엔비디아와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말씀하셨던 온디바이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4년이 됐거든요. 코로나19를 겪은 지. 그러면은 길어진 사이클에 의해서도 한 번의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내년에 뭐가 있냐?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그러면은 코로나19 겪은 뒤에 4년. TV를 바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블릿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기전자를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핸드폰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림들을 좀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수요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쪽이 올라오고 교체 수요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은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AI 수요로 인한 뭐 데이터 센터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큰 그림들에 의해서의 흐름들을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부품주겠죠. 부품주. 후공정.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후공정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H 뭐 반도체, 뭐 무슨 페타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움직였죠. 근데 후공정이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 캐펙스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전공정이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소재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런 사이클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산 그리고 HBM 이런 수요로 인한 후공정. 근데 업황이 다시 살아나서 투자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감산으로 인해 피해봤던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에 의한 사이클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밸류체인의 사이클들을 한번 공부해 보신다면 좀 선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좋은 것들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가는 가운데 후공정이 먼저 올라왔다면 그 다음은 전공정, 그 다음엔 부품주, 장비주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사이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형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가운데 이런 사이클에 의한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그런데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SMC 지금 캐파가 거의 풀 캐파거든요. 근데 더 수요는 더 커지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따라오는 HBM은 하이닉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력은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도 그쪽의 기술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예상했던 그림보다는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아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TSMC로 몰렸던 수주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상태가 된다면 흘러내리는 효과.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내리면은 그 밑에도 이렇게 땅이 젖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 반도체는 한국과의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AI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그리고 그런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AI 테마로서의 반도체 성장성에 있어서는 TSMC 다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TSMC, 한국, 일본 이 정도로 놓고 보신다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자료나 뭐 제 텔레그램 들어가셔서 뭐 코멘트를 보시면은 제가 10월 말에서부터 계속 사장을 했거든요. 코스피 2300 깨지고 막 그럴 때 2000년 폭락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 그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 PR이 2022년 이후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PR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건 됐다.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붙어준 게 공매도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한번 폭등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튼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200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2분기, 3분기 연속 특히 소재업체들의 실적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가 잘 올라오다가 꺾여버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아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데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럴 때는 보통 트레이딩 바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쪽으로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데 쇼커버링이나 뭘로 인해서 퉁 튀면은 한참을 쉬다가 또 퉁 튀었다가 한참 쉬다가 이런 그림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쯤 턴할까라는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일 거라 보는 것에 있어서는 1분기 실적 시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특히 소재업체들은 지금 몇 분기째 쇼크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쇼크가 나오면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한 분기씩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셀업체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소재업체들은 2024년 1분기가 저점이 아니라 2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간은 바라보자는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저 배터리 출하량 전망치를 보면 모멘텀이 가장 센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미국은 64%, 배터리 출하량은 67%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유럽이 20%, 30%,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30%대, 30%대인데 미국만 60%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대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지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공약을 폐지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노이즈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2차 전지 성장성이 훼손된다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 2차 전지 성장성이 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성장 각도가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높아지네? 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야? 이 기울기가 낮아지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더 낮아지네? 하면 더 언더슈팅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움직일 텐데 지금은 미국 모멘텀에 의해서 기울기를 계속적으로 높여갔던 상황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지만 2024년은 좀 변동성을 수반한 등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할 거냐. 퉁 튀어오르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밀리면 다시 사고 퉁 튀면 정리하고 다시 사고. 그러니까 2023년에는 연초부터 7월 말까지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 대박이 났거든요. 중간중간 등락은 있지만. 근데 24년은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퉁 올라오면 좀 줄였다가 쭉 내려오면 사고. 퉁 올라오면 줄였다가 사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꽤 괜찮을 수 있겠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5년에 대한 뷰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24년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센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후폭풍은 25년부터 좀 가셔야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진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짧게 보면은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서 침체다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과거 추세 한참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나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다시 커진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저는 25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5년, 10년을 바라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24년을 충분히 누리시고 24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또 매수할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바이앤홀드 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5년, 10년 바라봤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연간 전망을 하고 분기 전망을 하고 월간 전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 번에 싸게 살 기회가 올 테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자.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24년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지 좀 고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실적도 분기별 QOQ 전분기 대비는 계속 우상향. 24년 4분기까지. 왜냐하면 수주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24년, 25년에 받아올 수주도 23년보다 더 큰 상황. 그러면 누적된 이익 증익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특히 한국이 이제 토크가 부족해서 더 받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업황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특수선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어떤 게임으로 들어가냐면 반도체 가격도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게임 이론에 있어서 주도권은 매도자한테 갑니다. 매도자.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게임 이론상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것 좀 사줘요. 아니야, 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몰라요. 근데 매도자 게임으로 넘어가면 고르는 거죠. 가격이 튀면은 이제부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싼 가격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매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나 지금 가격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나 이제 A 제품 5% 프리미엄 붙여서 내가 10,000개 살게. 응? 그래, 잠깐만. 딴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얼마에 살 거야? 난 7%에다가 20,000개 살게. 이러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런 게임 양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게 된다면 조선주는 아마 최소 내년까지는 좀 좋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이 한 2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최바닥은 21년이었어요. 그런 국면에서 지나서 이제 막 흑자 전환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약 내년 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상승을 열어놓고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갈 때는 언제였냐면은 글로벌 경제를 누가 끌고 갈 때예요. 지금 미국이 끌고 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탈세계화를 펼치는 과정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선만 주목을 받는 거고 전체 선박이 다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수한 암모니아선, 뭐 LNG선 이런 쪽들만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특수선의 수요가 무한정으로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얼마나 더 연장될지는 24년 하반기, 24년 말, 25년 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리고 사이클들이 되게 짧아지고 좁아지고 좀 뿌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나봐야 좀 클리어해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 3년 뒤, 5년 뒤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24년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 대신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제일 좋게 보고 있죠. 23년에도 매출액이 20% 늘었는데 매출액 자체가 24년에는 17%, 18% 늘어납니다. 순이익은 23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24년의 이익 증가율은 400%입니다. 이 정도의 레벨은 삼성전자의 버금가는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매출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잘 찾아보시면 암모니아선이나 이게 특수선에 대한 수주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가가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수주를 받는 게 이익이 더 좋아지겠죠. 성과가 낮은 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수주를 꽉 채우는 기업보다는 이제 막 수주를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막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뭐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조선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라고 하시는 기업들이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크가 비어 있는데 예정된 수주 물량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높은 성과로 다시금 실적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경쟁력으로 따라오려면 특수성 같은 경우는 따라오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저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엔저가 더 심해지면은 더 큰 경쟁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반대라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경쟁력은 약해지겠죠. 경쟁력은 피크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엔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그림이냐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을 하는데 자기 혼자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완전히 차별화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 얘네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민하고 정상화로 한 걸음 다가갈 겁니다. 그럼 엔화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그래서 저희는 원엔 환율이 900 밑으로 갔을 때 그냥 눈 감고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정해진 방향성이 뚜렷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BOJ가 완화적이야 하면서 엔화가 팡팡팡 튀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엔 환율은 언더슈팅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큰 그림들은 엔화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엔화가 좀 더 강해지는 그림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그림은 2004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불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줄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업황이 나쁘단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충당을 하냐? 최근 나왔던 뉴스들은 뭐 해외 노동자들을 와가지고 숙련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품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국 근로자분들이 헤드라인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 업무들을 해외 노동자들한테 시키면은 저는 오히려 비용 절감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2004년에 똑같은 이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비용 부담이 좀 커졌었어요. 그런데도 날아간 거죠, 주가는. 왜냐하면 그때는 해외 노동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연봉을 좀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면서 인력을 보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인건비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품질 관리는 한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분들이 컨트롤해 준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적으로 그런 이슈가 들어온다는 건 업황이 너무 좋다는 이슈지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따른 불안심이 있겠죠. 뭐 그래서 납기를 못 맞추면은 뭐 이익이 예상보다 못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이론상으로 보면은 지금 주도권은 매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막 납기 못 맞췄으니까 너 실적 이렇게 깔 거야, 그렇게 못 하겠죠. 오히려 이 실적 보존해 줄 테니까 지금 성과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거 조금만 낮춰서 새로운 계약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안심은 크지만 지금 보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불안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안감들이 깔려 있어서 주가가 미국만큼 못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이게 눌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불안감들이 하나 둘씩 완화되면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힘드신 분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23년은 어떻게 보면은 연간으로 본다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올라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뚝심 있게 주식을 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승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4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24년에는 숫자가 되는 종목들, 업종들이 그냥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길게 보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뭐 추후 25년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4년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연말, 24년 1월, 2월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정리하고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더 많이 사서 그렇게 1월, 2월까지 등락을 보내시고 3월 FMC 3월 22일 전으로부터는 그냥 모아간다.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많이 갖고 있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그림들을 조금은 더 열어놓고 오늘 내내 말씀드렸던 업종이나 종목이나 이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다면 내년에는 말씀드렸던 저희 대신증권 탑픽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시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뭐 부품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